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가 언젠가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요양원에 가야 할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장보기도 힘들어졌죠.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알게 된 것이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도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정말 집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민센터에 신청해보니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평가를 받고 할머니의 경우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매주 3회 정도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집안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었던 빨래와 설거지도 함께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혈당 관리가 중요했는데 생활지원사가 복약 관리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운동도 함께 했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배워서 매일 실천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어색했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이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에 간 친구들과 달리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하는 시간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모두 자신이 정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체조 교실과 노래교실에 나가면서 또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할머니의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는데 집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니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안정감이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죠. 이제 3년이 지난 현재 김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올바른 제도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김 할머니처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72세 박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점점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죠. 또한 공적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졌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만 버티려고 했죠. 또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라면이나 빵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약 복용 관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약을 2번 먹기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빼먹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근육량도 줄어들어서 더욱 움직이기 어려워졌죠. 그러다가 결국 혼자 계시던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습니다. 의사는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었고 근육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양실조 상태여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할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던 68세 이모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 되었죠. 할머니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또한 현관문을 열어놓고 나가거나 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기를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고 주장했고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가족들도 할머니를 억지로 보내기가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후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센터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저녁과 주말에는 집에서 지낼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 서비스도 함께 이용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 가지 않는 시간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 준비와 복약 관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적절한 돌봄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점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지내니 인지기능 저하가 완만해졌죠. 요양원에 간 다른 치매 환자들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현재까지도 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계시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방문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평생 키우던 화초들도 계속 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에 갔다면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의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제도와 적절한 도움이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왜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간 간병비는 월 37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이므로 실제 부담금은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의 부담감입니다.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면 자식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히려 가족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안심하고 본인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30세 이후로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의 감소가 두드러져서 걷기가 힘들어지죠. 또한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과 혈관도 노화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혈압이 오르기 쉬워집니다. 또한 심장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져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뇌 기능도 변화합니다. 뇌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예전만 못하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면역 시스템도 약해집니다.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고 항체 생성 능력도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상처 치유 속도도 느려지죠. 이런 신체적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랫동안 서 있기 등이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과 청력도 떨어져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 운동, 영양 상태, 스트레스 관리 등에 따라 노화 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이 일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도구와 환경 개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이 있다면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이 약해졌다면 집안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면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약물 복용 알림 기능이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죠. 요리가 힘들어졌다면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고집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신체, 정신, 사회참여, 영역의 취약 요인을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안전지원은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등이고 사회참여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평생교육 참여 등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식사관리, 청소, 세탁 등을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평가받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시간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됩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20%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을 받으면 월 한도액이 약 100만 원 정도인데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 정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본인의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하루 중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주 몇 회 정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죠.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받은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과 경력, 교육 이수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시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긴급 돌봄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이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병원 퇴원 지원실이나 시군구 추천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활용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수 있지만 지역의 다양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 교육, 요리교실 등 취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좋은 선택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 절, 성당 등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기적인 방문이나 전화 안부, 응급시 도움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적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결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어르신 돌봄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 이웃들과 평소에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관계를 유지하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참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집 안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낙상, 화재, 위생, 편의 등의 품목을 지원합니다. 화장실과 현관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계단과 문턱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명도 밝게 하고 전선 정리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입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 낮에는 따뜻해짐으로 옷을 겹쳐 입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또한 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대기질을 확인하고 나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열사병과 탈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차갑게 틀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고 실내 외 온도차가 클 때 혈관 수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가을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관절염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관절 주변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미끄러지기 쉽고 두꺼운 옷을 입어서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출 시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가급적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를 사용할 때는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탄이나 가스난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질환별로도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먼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 전에는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발을 확인하고 상처가 있으면 즉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이 좋고 실내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도움됩니다. 치매나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때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침에 복용하는 약과 저녁에 복용하는 약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의 경우 대부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수면제나 일부 한구울제는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과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 약도 구분해야 합니다. 위장보호제나 소화제는 식사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진통제나 항생제는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을 깜빡하고 빼먹었을 때의 대처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2번 분량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의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처럼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면 실온에서 보관하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마시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복용 약물에 따라 적합한 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요양원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이므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거나 무료로 제공됩니다. 반면 요양원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1등급자가 한 달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약 54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증에서 중등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 서비스가 확실히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24시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상태라면 비용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간에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야간에는 가족이 돌보거나 단기보호 서비스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본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전문 인력이 항상 함께 있는 것보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안전장치와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호출 시스템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위험 상황에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이나 화재 등의 위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을 알려주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치매나 인지저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건망증인지 경도인지 장애인지 치매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서 무료로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면 인지훈련이나 적절한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활동 참여도 도움이 됩니다. 중기 이후가 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나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치매 전담실이나 인지지원 등급 서비스 등이 있죠. 무엇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질문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응급 호출 기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 목록과 알레르기 정보, 기존 질환 등을 정리해서 응급실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응급처치를 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처를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 요양보험, 긴급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셋째, 건강관리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복용관리, 응급상황 대비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부터 5째 날까지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나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째 날과 7째 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부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뇌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 상담이나 돌봄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뇌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계시지요? 아니면 너무 일찍 주무시거나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잠자리 습관이 단순히 피곤함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얼마나 오래 자는지가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잘못된 수면 패턴이 치매 발병 위험을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것이 뇌에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어르신들의 뇌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어르신들보다 2배 이상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시간에 충분히 주무시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위험한 수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뇌를 보호하는 올바른 잠자리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수면 습관이 가져온 안타까운 결과와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의학적 조언이 아닌 건강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에 따라 적절한 수면 시간과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는 반드시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 수면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난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잘못된 수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올바른 수면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인 김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셨던 시절부터 이어진 깊숙한 습관이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이사 오시고 나이가 들면서 김 할머니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그만두신 후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밤에 잠드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과 소음, 그리고 무료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달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시고 설거지를 끝내면 7시쯤 됩니다. 그 후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보시지만 저녁 9시쯤 되면 은은한 졸음이 찾아옵니다. 소파가 편안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2시간 정도 깜빡 주무시곤 했습니다. 밤 11시쯤 되어서야 소파에서 잠이 깨어 침실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미 저녁에 2시간이나 낮잠을 자셨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시계를 보면 자정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 다시 거실로 나와서 텔레비전을 켜시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시곤 했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수면 시간은 고작 3시간에서 4시간 뿐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패턴의 생활을 무려 3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적어졌나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모두 비슷하게 사시니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낮에 피곤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오후에 졸린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셨지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점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을 서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해서 물이 다 끓어 넘치고 냄비가 타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성격이 급하신 할머니셨기 때문에 성격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격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온화하셨던 김 할머니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시고 가족들을 의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숨겼다고 하시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고 심해서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 할머니의 일상생활 패턴을 아주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식사 시간, 운동 습관, 사회활동, 그리고 특히 수면 패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 할머니의 수면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 적은 수면 시간과 불규칙한 수면 리듬, 그리고 특히 새벽 늦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뇌가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대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즉시 수면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대 낮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무리 졸리셔도 소파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에는 반드시 침실로 들어가셔서 독서나 명상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폰은 밤 9시 이후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시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의지력으로 꾸준히 새로운 패턴을 유지하셨습니다. 2주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했고 아침 6시에 깨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다시 기억하시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격도 예전의 온화함을 되찾으셨고 집 근처 산책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 할머니는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수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만약 수면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김 할머니의 뇌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인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야간 근무를 많이 하셨습니다. 항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30년 넘게 일상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야간 근무에 완전히 적응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에는 또렷하게 깨어있고 낮에는 깊이 주무시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에 안 좋다고 걱정하는 말을 들어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은퇴하신 후에도 박 할아버지의 수면 패턴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몸의 밴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하시다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나 2시쯤 일어나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도 자신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는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금 와서 바꾸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자신은 타고난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며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박 할아버지에게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젓가락질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으셨고 글씨를 쓰실 때 손이 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평소 유창하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손자 이름을 부르려다가 멈칫하시거나 방금 전에 하시던 말씀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격도 예전보다 예민해지시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들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시며 병원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기 때문에 병원을 불필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주 가시던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은 알아보시지만 이름을 헷갈려 하시기 시작했고 며칠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판단력의 저하였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외출할 때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시거나 겨울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1년 전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 외상으로 인해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 영상 검사 그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결과는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뇌 영상에서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 할아버지의 오랜 수면 패턴 이상이 치매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 늦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이 뇌의 독소 제거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만약 은퇴 후에라도 수면 패턴을 정상화했다면 치매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치매 치료 약물을 복용하시며 인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더 이상의 급격한 악화는 막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수면 습관에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도왔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시간과 질이 뇌 건강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잠드느냐가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수면 시간이 뇌 건강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들 사이사이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나면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두 물질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세포 바깥쪽에 쌓여서 노인반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고 타우 단백질은 뇌세포 안쪽에 쌓여서 신경섬유 다발을 형성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잠을 자는 동안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이 청소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뇌척수액을 이용해서 뇌 전체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를 뇌 청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야 글림파틱 시스템이 최대한의 효율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면 문제없지만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씩 지속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이 누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는 이런 독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독소가 쌓이면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의 시작입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이후에 잠드는 60살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 위험도가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어르신들보다 2.8배 높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국 3만 5천 명의 어르신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로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치매 위험도가 2.3배 증가하고 반대로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7배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뇌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2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2시 이후에 잠드는 노인들의 뇌에서 치매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보다 37%나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이용해서 직접 뇌 속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국내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국 노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가장 우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억력, 주의 집중력, 판단력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2023년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드는 70대 노인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3세 젊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반면 새벽 1시 이후에 잠드는 노인들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7.8세나 더 늙어 보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패턴과 뇌 크기의 관계도 밝혀졌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정상 수면 패턴을 가진 노인들보다 평균 12%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잠자리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잠드는 시간은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간을 바꾸면 적응하기 어려우시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새벽 1시에 주무신다면 일주일 동안은 밤 12시 45분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12시 30분, 그 다음 주에는 12시 15분, 이런 식으로 매주 15분씩 앞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밤 10시 30분에 잠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시면 뇌가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대신 잠자리 준비 시간에는 가벼운 독서를 하시거나 명상, 기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낮잠 시간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잠 자체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시간과 길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4시 이후의 낮잠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의 낮잠은 밤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졸리셔도 참으시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셔서 몸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낮잠을 주무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침실이 아닌 거실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누워서 깊이 주무시면 밤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잠 전에 커피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30분 정도 걸리므로 낮잠에서 깰 때쯤 각성 효과가 나타나서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잠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다시 앉아서 쉬시면 계속 졸린 상태가 지속됩니다. 짧은 산책이나 집안일, 간단한 운동을 하셔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좋은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습도도 중요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마르고 코가 막혀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습하면 끈적거려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하시고 여름철에는 제습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시계의 불빛, 에어컨 표시 등 충전기 불빛 등 모든 빛을 차단하세요. 만약 완전한 암시를 만들기 어려우시면 수면 안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이 가장 좋지만 완전한 정적이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시거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음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침구도 신경 써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경도가 좋습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선택하시고 이불은 계절에 맞는 적절한 두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냉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하시고 적절한 덮개를 덮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를 사용하실 때도 직접 바람이 닿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을 향해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건조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매우 건조해지므로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습하게 하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 습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와 새벽에 깰 때의 온도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조절 가능한 침구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므로 얇은 담요를 하나 더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면제 복용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장기간 복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의약품 수면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제에는 의존성이 있어서 계속 복용하시면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을 점점 늘려야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내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복용하시고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되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잠들기 전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잠들기 직전에 하시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천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강한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돌려주시거나 다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복식호흡 운동은 수면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카페인 섭취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따라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최소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레몬밤차 등은 오히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꿀차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잠들기 전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독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므로 수면 전 활동으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 리더기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흥미진진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책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같은 책은 오히려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시집, 수필집, 종교서적, 자기계발서 같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내용의 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읽는 시간도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시고 너무 집중해서 읽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수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밤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고 6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수면 습관은 치매 예방에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 올바른 잠자리 습관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에 독이 되고 어떤 음식이 뇌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고민하시는 입냄새와 혀 백태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말하기 꺼려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기를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입냄새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차에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냄새와 백태로 고통받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실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입냄새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입냄새는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구강 건강 연구에 바친 한 의사가 직접 공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꺼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혀에 하얗게 낀 백태도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에 단 한 방울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만으로도 입냄새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구강 질환이 의심되시면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78세 김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오랜 세월 입냄새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으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아침은 항상 우울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입안에서 느껴지는 텁텁한 맛과 냄새 때문이었죠. 양치질을 3번, 4번 해도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났습니다. 혀를 거울에 비춰보면 하얗게 낀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칫솔로 혀를 닦아도 잘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구역질만 났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죠. 손자들이 놀러와도 뽀뽀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던 날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김 할머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비싼 구강 청결제도 써보고 백태 제거기도 사용해봤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아봤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번 치과에 갈 때마다 10만 원 이상이 들었고 특별한 치료를 받으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김 할머니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점점 치과 가는 것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입냄새로 고생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라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알려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예전처럼 텁텁하지 않았습니다. 혀의 백태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2주일이 지나자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양치질 후에 상쾌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었고 입안이 건조한 느낌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김 할머니가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손자들이 다시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복지관의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82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고민하던 입냄새가 해결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75세의 박기태 할아버지는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숫자가 증명합니다. 복지관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43명의 어르신 중 38명이 한 달 이내에 입냄새가 현저히 줄었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88%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은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73세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도 오래전부터 입냄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입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기분이 상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냐면서요. 가족들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박 할아버지도 자신의 입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의 입냄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혀에는 두꺼운 백태가 끼었고 잇몸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마다 칫솔에 피가 묻어나왔지만 그저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둘 때 친구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박 할아버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였는데 점점 더 많은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찬물을 마시면 이가 시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치과에 갔습니다. 치과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뼈가 많이 녹아 있었고 여러 개의 이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입냄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6개의 이를 뽑아야 했고 비싼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만 8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치료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이를 뽑고 나서는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에도 몇 개월 동안 조심해야 했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 없었고 좋아하던 오징어나 쥐포 같은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뽑은 후에도 입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너무 오래 방치해서 구강 내 세균들이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했고 특별한 구강 관리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처음 가족들이 이야기했을 때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은 매일 복잡한 구강 관리를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치아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임플란트를 했지만 자연 치아만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냄새와 백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제때 관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방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작은 염증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와 백태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는 위장이 나빠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위장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강 내 문제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살면서 황화합물이라는 냄새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혀의 뒤쪽 부분은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혀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음식물과 죽은 세포들이 쉽게 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침이 이런 세균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항균 성분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보다 40에서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침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약물 복용이 늘어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들이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이나 알레르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치아와 잇몸 상태가 나빠집니다. 충치나 잇몸병이 있으면 그곳에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합니다. 특히 잇몸병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지는데 잇몸에서 나는 고름 냄새가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구강 내 나쁜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또한 구강 점막의 재생 속도도 느려져서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섯째로 의치 사용이 늘어납니다. 의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곳에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의치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도 쉽고 의치 자체에도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백태는 혀 표면에 하얗게 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세포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들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혀는 분홍빛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태가 끼면 혀가 하얗거나 누렇게 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백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구강 위생 불량입니다.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혀를 닦지 않으면 백태가 쌓입니다. 또한 구강 건조도 백태의 원인이 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고 죽은 세포들이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백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입냄새가 날 확률이 6배나 높다고 합니다. 백태 자체가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태가 두꺼울수록 입냄새도 더 심해집니다. 백태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하얀색 백태는 비교적 가벼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노란색이나 갈색 백태는 더 심한 세균 감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백태는 특정 약물 복용이나 심각한 구강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이 구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구강이 더 건조해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침에도 당분이 많아져서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고혈압약 중에는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뇨제 계열의 약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은 잇몸을 붓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은 잇몸에는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공개한 3가지 비법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치약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에서 자라는 티트리라는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입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오일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티트리 오일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 나쁜 세균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시는 치약을 칫솔에 짜신 후에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티트리 오일 특유의 향이 낯설 수 있습니다. 약간 시원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납니다.
하지만 며칠 사용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이 향 때문에 입안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용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계속 사용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일 정도 사용하면 확실한 효과를 경험합니다. 티트리 오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순도 100% 제품을 선택하세요. 희석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한 병으로 몇 개월은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티트리 오일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구강 내 세균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입냄새를 일으키는 혐기성 세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티트리 오일이 잇몸 염증을 50% 이상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잇몸에서 나는 피의 양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티트리 오일의 항염 작용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혀 닦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열심히 하지만 혀는 제대로 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혀를 제대로 닦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혀를 닦을 때는 전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 클리너나 혀 스크레이퍼라고 불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혀의 백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혀 클리너가 없다면 숟가락을 사용해도 됩니다. 깨끗한 숟가락의 둥근 부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플라스틱 숟가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혀를 닦는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서서 혀를 최대한 내밀어 보세요. 혀의 뒤쪽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닦아야 합니다. 혀 클리너나 숟가락을 혀의 가장 뒤쪽에 놓습니다. 너무 깊숙이 넣으면 구역질이 날 수 있으니 편한 위치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앞쪽으로 긁어내립니다. 너무 세게 하면 혀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한번 긁어낸 후에는 물로 헹구고 다시 반복합니다. 보통 서너 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혀 클리너나 숟가락에 묻어나오는 하얀 것들이 바로 백태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깊숙이 넣지 말고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또한 혀를 닦을 때는 숨을 내쉬면서 하면 구역질이 덜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혀를 닦으면 됩니다. 혀 닦기는 하루에 한 번 아침 양치질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사이 혀에 쌓인 백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추가로 한 번 더 해도 좋지만 무리해서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혀 닦기를 규칙적으로 한 사람들은 입냄새가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2주일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 닦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강 내 황화합물이 75%나 적었습니다. 황화합물은 입냄새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침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이 줄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꿀꺽꿀꺽 삼키지 말고 입안에서 한번 굴려준 후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입안 구석구석을 헹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밤사이 입안에서 번식한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을 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녹차나 허브차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단 커피나 홍차는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분 공급과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도 제공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구강 건조증이 60%나 적었습니다. 구강 건조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입냄새도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로 세균을 죽이고 혀 닦기로 백태를 제거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입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냄새 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탈수가 되면 치매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도 입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름철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당분이 많아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찬 음식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고 가능하면 양치질을 하세요.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입안도 건조하게 만듭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수분도 공급합니다. 또한 생강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서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알레르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약들은 대부분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신맛 나는 과일을 먹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것도 입을 건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시고 구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약 복용 시기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조를 일으키는 약들은 가능하면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어차피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낮 시간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복용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의 상호작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약들은 함께 복용하면 구강 건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구강 내 세균이 더 잘 자랍니다. 또한 당뇨병성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생기기 쉽고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은 잇몸을 붓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으니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입까지 올라와서 입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장 치료와 함께 구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후 바로 눕지 말고 3시간 정도는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골다공증 약은 턱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강청결제도 도움이 되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칩니다. 또한 알코올이 들어있는 구강청결제는 오히려 입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다면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 30초에서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짧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길게 하면 구강 점막이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껌을 씹으면 입냄새가 없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무설탕 껌은 침 분비를 늘려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껌은 충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설탕이 들어있는 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오히려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껌이 틀니에 달라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으냐는 것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늘어나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특히 사과나 당근 같은 단단한 과일과 채소가 효과적입니다. 양파나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먹어야 한다면 식후에 충분히 양치질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네 번째 질문은 커피나 술을 마셔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커피와 술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특유의 냄새를 남깁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마신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질을 하세요. 특히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입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한 잔에 물 한 잔의 비율로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냄새와 백태를 없애는 3가지 비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치약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넣어 양치하기. 둘째, 혀 클리너나 숟가락으로 혀 닦기. 셋째,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7일 동안만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적어도 3주는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웃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대화할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 뽀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 통증을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간단한 운동법과 생활습관 개선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내용은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